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유독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한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좀 그 기대라고 하는 게 뭔가 좀 현실적인 기대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마술적인 기대를 많이 하시죠. 마술적이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내가 해주는 것 이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 기대라는 것이 좌절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관계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식이 생각나요. 주식이요? 네, 제가 주식에 실망을 많이 하고. 네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대한테 바라는 어떠한 기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 텐데 왜 저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기대가 좌절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과 내가 10년 살았으니까 이젠 내가 하는 말이 뭔지를 착착 알아듣고, 속된 말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좌절되다 보니까 너무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나의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드러내는 것에 사실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일단 많은 것 같고요. 현대사회 자체가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좀 덕목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좀 약점을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이 좀 제약이 되면서 내가 감정 표현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데, 결국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굉장히 심플한 이형식 문장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나 기분 안 좋아. I'm bad죠. 네. 나는 별로 뭔가 하고 싶지가 않고 난 속상하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씩 받아보면서 이 경험들을 쌓아가고, 내가 감정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어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점차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의존을 합니다. 타인에게 감정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고요.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타인에게 자꾸 두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기분이나 감정들이 휙휙휙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눈치를 본다는 건 결국 지레짐작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표정이나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 자꾸 해석하려고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이걸 뭐 독심술이라고 하는데, 이 독심술을 나도 모르게 자꾸 쓰게 되면서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자신을 갉아먹는 답안지를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저 사람이 표정 찡그려 있는 게 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오늘따라 배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난 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들 중에서 나를 갉아먹는 경우의 수를 자꾸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것이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정작 물어보지는 못하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거의 다 감정을 많이 억압을 하세요. 감정 누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법인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오게 되면서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그러면서 관계가 결국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선 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화를 할 때. 일단은 어떤 행동의 팁을 드리기보다는요.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알아차리기. 마음을 알아차리기.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을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의 표면에 위로 떠오르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형태와 색깔을 잘 식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식별한 연습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속상하고 불편해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겠죠.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내 신체 감각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신체 감각에.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왜 속상하거나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면은 소화가 잘 안 되죠.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거나 답답해지고 몸이 떨리거나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결국 이제 내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다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혹은 너무 많이 좌절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기 좀 힘드신 분들은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나의 신체 상황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네. 좀 그런 상황에서도 신체적 자각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이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소에 연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명상을 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거창하게 어디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1시간씩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상의 본질은 결국에는 그 순간을 내가 내 마음과 거리를 두고 잘 관찰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청소하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또 내 마음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순간 자체가 명상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일상에서의 명상들, 알아차리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려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특히나 내 마음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자각했다고 해서 그렇게 속마음을 나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뭔가 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상처받음이 두려워서 그 결과 때문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에게 약간의 생채기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옛말에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다면 우린 영원히 혼자서 살 수밖에 없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피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저는 좀 이 관계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거 자체는 하나의 그냥 대화의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더 회복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상대가 상처받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내가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하고 드러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인데 일관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속상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문을 트는 게 좋을까요?
속상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뭐 갈등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걸 말하다 보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먼저 좀 온건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온건하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은 보통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이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듯이 무슨 분노 조절 장애처럼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좀 더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나 좀 속상해. 나 좀 마음이 불편해. 당신이 한 말을 들으니까 나 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이렇게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것.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을 돌아볼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너무 과하게 얘기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공격적인 태도도 약간 살짝 누그러지는 이제 그런 경과를 밟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과정이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난 사실은 너랑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고 나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라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감정이 격하게 되면은 지시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죠. 이거 네 잘못이야. 네가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주면 좋겠어. 나랑 얘기할 때는 이런 말들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 라고 좀 더 부드러운 어조리지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뭐 대화할 때 우리가 갈등 사항이 있을 때 써보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건 네가 이상하는 거야.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도 비폭력 대화법을 사용해야 되나요? 그때 또한 역시 비폭력 대화법을 응용할 수가 있죠. 뭐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할 때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말에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편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어조와 톤이 조금 중요한데요. 상대방 공격적으로 과잉해서 얘기할 때 내가 조금은 톤을 한 단계 낮춰서 조금 차분하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분위기 자체의 흐름을 조금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대방은 공격을 하는데 나는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 관계의 갈등 자체가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나 기분 지금 안 좋아 라고 얘기하고 바로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기분 안 좋아. 내 밥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나의 욕구까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냥 자기 감정만 표현하고 화제를 돌려버리게 되면 상대 입장에선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글쎄요.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하나? 내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제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좀 더 거기서 이야기를 부드럽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결과적으로 당신과 이런 관계로 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건강한 마음의 덕목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유연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연함.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적절하게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잘 거리두면서 잘 대처하는 이제 그런 유연함을 말하는 건데요. 그 유연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수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것이 내 삶에서 지금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나를 떠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경험들을 잘 맞이하는 것을 받아들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 벌려서 뭐 환영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힘든 것을 팔 벌려서 환영할 수가 있겠어요. 좌절이나 뭐 실패 같은 것을 굉장히 힘들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곁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이 항상 내 곁을 잘 떠나갔듯이 시간 지나면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 관찰하고 관조하면서 견뎌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역시 뭐 유연함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감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 또한 내 마음의 유연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연함이라는 걸 좀 오해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유연하니까 나쁜 감정이 와도 유연하게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좀 회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회피와 유연함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유연함에서도 당연히 일보 후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회피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리두기인 거죠. 내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거리는 두되 그것이 거기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나의 에너지를 그 불편한 것에 쓰기보다는 내 삶에 쓰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좀 더 건강한 유연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럴 때 좀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저도 뭐 같은 인간인지라 화나는 게 당연하고 속상한 게 당연한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신 걸 거잖아요.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 사람 마음 안에도 아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겉껍질은 굉장히 좀 우악스럽고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해지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 마음의 약한 부분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조언을 드리는데 갈등 사항이 심할 때 진짜 갈등 사항이 심하지만 도저히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적어도 눈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려고 노력해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지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할 때 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